진도를 마칠게요. 자, 7의 100제곱은 85자리의 수이고 11의 100제곱은 105자리 수이다. 얘를 이용하여 다음 수의 자릿수를 구하여라. 일단 85자리 수면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정수 부분이 얼마란 얘기야? 84란 얘기입니다. 정수 부분에 플러스 1한 게 자릿수라고 했어요. 결론이라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로그 7의 100제곱에 상용 로그를 걸어줬을 때 정수 부분이 84가 나와야 되니까 부등식이 이렇게 작성되지 않겠어? 맞죠? 그럼 100은 앞으로 뺏어 쓸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알려준 거예요. 자, 이 범위를 알려준 거고 이제 센스를 발휘해봐. 센스. 7의 25제곱의 자릿수를 물어봤어. 7의 25제곱의 자릿수를 물어봤으면 일단 나는 상용 로그를 취하겠지. 맞죠? 이놈의 정수 부분 구하고 플러스 1하면 자릿수지. 이놈의 정수 부분. 근데 이놈은 25 앞으로 빼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나는 이 수의 범위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저 숫자의 정수 부분을 구하려면. 그럼 내가 이게 알고 있는 부등식이지? 세 변을 뭘로 나눌까? 4로 나누면 되겠네. 그게 제일 심플한 방식이죠. 세 변을 4로 나누면 얘는 21이 되겠고 가운데는 25 로그 7이 되겠고 21.xx 이렇게 나갈 겁니다. 아무튼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21. 그럼 몇 자릿수? 22자리. 자, 이게 1번 답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앞에 문제랑 차이점이 앞에 문제는 로그 2나 로그 3을 주어지고 계산하는 문제고 얘는 내가 어떤 특정한 숫자의 자릿수를 주어질 테니 걔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1의 100제곱. 11의 100제곱도 제가 그대로 상용 로그 취해볼게. 여기다 상용 로그 취했을 때 105자리 수면 정수 부분이 얼마 나와야 돼? 104 나와야 돼. 정수 부분이 104가 나온다는 얘기는 요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이놈의 로그 취한 게. 그럼 저놈의 로그 취하면 100은 바로 앞으로 뺏어 쓰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이건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게 얘랑 얘가 주어진 겁니다. 지금. 얘랑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문제에 주어진 걸 제가 식으로만 표현했을 뿐이고 77의 20제곱의 자릿수 물어봤죠? 그럼 또 77의 20제곱의 상용 로그를 취하겠지. 그지 않아? 이거 아닙니까? 20 바로 앞으로 끌어내리면? 근데 77이 뭐 곱하기 뭐죠? 이렇게 되겠지. 7 곱하기 11이니까 로그 7 더하기 로그 11이지. 여기까지 돼. 그럼 이놈의 범위만 구하면 되네. 이놈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뭐 저라면 이렇게 구할 것 같아. 이 두 부등식을 그냥 더해. 얘랑 얘를 더하면 좌변은 188이 나올 거고 가운데는 100으로 묶어내면 로그 7에 로그 7 더하기 로그 11이 나올 거고요. 얘랑 얘 더하면 190 나오겠죠. 이제 이놈의 범위를 알면 되니까 세 변 뭘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5로 나누면 되겠죠. 맞아? 5로 나누면 이거 몇 번 들어가? 37.6인가? 자, 이거 5로 나누면 38. 아무튼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37이지. 정수 부분이 37이니까 몇 자릿수? 38자릿수. 됐어. 나 계산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옆에 하나만 풀어보세요. 유제 3-4번.
소개되고 있는 문제. 자, 일단 범위가 주어졌고 로그 x의 소수 부분이랑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먼저 살펴보셔야 돼. 예를 들면 어떤 두 숫자가 있을 거냐면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소수 부분이 같은 애들이죠. 뭐 이런 애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도 소수 부분이 같은 애들이고. 맞지? 그러니까 소수 첫째 자리부터 그 뒷자리가 다 똑같으면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애들도 소수 부분이 같겠죠. 아예 소수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세 쌍만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 이 숫자들을 수학이라는 게 제가 표현의 학문이라고 했어요. 국어랑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건 문장으로 표현된 거고 얘를 관계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봐. 무슨 특징이 있을까? 이 세 쌍의 숫자들은? 소수 부분이 같다는 얘기는 둘을 갖다 빼면 소수 부분이 다 날아가니까 뭐만 남을까? 정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필요한 건 이건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고 소수 부분이 같으면 두 수의 차가 뭐란 얘기? 반드시 정수란 얘기입니다. 두 수의 차가. 맞잖아. 이건 합은 정수라는 보장은 없죠. 정수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머릿속에 소수 부분이 같은 수를 아무거나 두 개를 떠올려봐. 아무거나 두 개를 떠올리더라도 빼면 정수 나옵니다. 그죠? 양의 정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의 정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수학에서 두 수의 차라는 건 빼고 절대값이죠. 무조건 0 이상이 나와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관계식으로 작성을 해볼게.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양수가 음수보다는 익숙하지. 보통 차를 구할 때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는 게 조금 보기가 이쁘지 않아? 그럼 이 둘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건 둘을 난 뺄 거야. 뺀 결론이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더 크겠지. 로그 x 제곱이잖아. 얘에서 얘를 뺐을 때 정수가 나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리 없어요? 무리 없지? 그럼 이거 간단히 하면 어떻게 되니? 2는 앞으로 빼서 쓸 수 있잖아. 2 로그 x에서 로그 x 뺐으니까 로그 x죠 그냥. 맞아. 여기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할게. 결론은 로그 x가 정수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로그 x가 정수인데 정수가 연락에 많지 않아? 연락에 많습니다. 연락에 많으니까 문제 처음을 보면 범위를 지정해 줬어요. x가 10 이상 100 미만이래. 저는 이 식도 좀 두 가지 방식으로 뜯어볼 텐데 첫 번째 어떤 이제 이건 소위 말하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학생들이죠. 많이 한 학생이면 x가 10 이상 100 미만이면 몇 자릿수란 얘기야? 두 자릿수란 얘기지. 두 자릿수면 로그를 취해졌을 때 정수 부분이 얼마란 얘기죠? 비상. 자, 다시 x가 두 자릿수잖아. 그럼 상용로그로 취해졌을 때 정수 부분이 1이 나와야 1에다 플러스 1에서 두 자릿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두 자릿수네? 이놈 정수 부분 1이니까 이렇게 바로 써내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이게 지금 안 돼도 돼. 지금 안 돼도 상관없고 두 번째는 순수하게 식으로만 볼게. 다 로그를 걸어 그냥. 로그 걸어도 되지. 마치 부등식은 만족한다라고 주어졌으니까 부등식의 세 변에 일정한 애를 더하거나 빼듯이 다 로그를 걸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거 얼마? 로그 10이니까 1. 얘는 2. 똑같은 부등식 나오지. 어떤 방식으로 구하셔도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 식 자체의 의미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두 자릿수란 얘기입니다. 두 자릿수니까 로그 걸었을 때 정수 부분이 1이니까 1 이상 2 미만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부등식 얻어냈습니다. 계산으로도 구할 수 있고 저 식 자체를 이해해서도 구할 수 있고. 끝났네? 로그 x가 정수래. 1 이상 2 미만의 정수가 뭐밖에 없니?
1밖에 없지. 여기 만약에 1 이상 3 미만이면 정수는 1, 2 두 개 구하셔야 되고 얘는 로그 x가 정수라고 했으니 이 사이의 정수는 1밖에 없어요. 그럼 로그 x가 1이면 x는 얼마입니까? 10. 맞지? 되죠? 자, 얘는 근데 제가 보통 유제는 잘 안 푸는데 유제도 다른 유형이 하나 있으니까 유제 두 번째 건 제가 같이 볼게. 자, 1번은 같은 유형이니까 제가 패스하고요. 2번을 볼게요. 2번.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은 5이고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놈이랑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그럼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경우는 이런 애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소수 부분 더하면 1 나오지. 이런 애들도 있겠고 이런 애들도 있겠고 딱 두 개만 나열해 볼 텐데 특징이 뭐가 있니 이번엔? 두 수의 합이 정수가 나와야 되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는 얘기는 둘을 더했을 때 소수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1이 돼버리니까. 얘는 두 수의 합이 정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정도 아니야? 근데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이 뭐가 있냐? 이런 애들. 이 형님도 둘이 더하면 정수 나오지 않아? 근데 얘네는 소수 부분의 합이 얼마니? 0이야. 얘도 소수 부분이 없고 없으니까 0 더하기 0이지. 이런 애들은 걸러내야 되지 않겠어 그럼? 얘는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게 아니라 얘는 소수 부분의 합이 0인 경우입니다. 맞죠? 두 수의 합이 정수긴 정수인데 단 소수 부분의 합이 0, 즉 둘 다 소수 부분이 0인 경우는 제외하셔야 돼요. 이것도 당연히 시중 교재나 뭐 한참 됐지만 예전 수능 기출에서 이렇게 주접스럽게 함정을 파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1년 경험해 봤으면 알 거야. 낚시를 할 수가 있으니 정확하게 이해하고 푸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이제. 아무튼 둘이 더했을 때 정수 나오면 되지. 둘이 더할 텐데 좀 계산 좀 빨리 합시다. 루트 x는 x의 2분의 1 제곱이죠. 2분의 1 앞으로 뺄 수 있지. 2분의 1 로그 x랑 로그 x 더하면 얼마? 2분의 3 로그 x지. 자, 그럼 저는 2분의 3 로그 x가 정수라는 걸 얻어냈어요. 얻어냈는데 그럼 얘가 정수가 되게 하는 건 더럽게 많죠. 2분의 3이랑 곱해서 정수되는 거 더럽게 많습니다. 범위를 제한해 줘야겠네. 자, 이번에는 범위가 문장으로 주어졌습니다. 아까는 x가 10 이상 100 미만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5래요. 여전히 부등식 작성할 수 있지. 로그 x가 몇 이상 몇 미만? 5 이상 6 미만. 맞지? 여기까지 돼?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5라고 했으니까 이 사이의 숫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는 2분의 3 로그 x가 정수인 걸 알고 있으니 다 2분의 3을 곱해야죠. 자, 그럼 얘는 지금 7.5죠. 7.5 이상 9 미만의 정수가 뭐밖에 없을까요? 8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항상 하나만 나오진 않아. 어쩔 땐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걸러내셔야 돼. 두 수의 합이 정수지만 얘는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자, 그럼 2분의 3 로그 x가 8이라는 정수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로그 x는 3분의 16이에요. 그럼 x는 10에 3분의 16제곱이 되겠지. 좀 불쾌하지만 그대로 이게 답이 되겠죠.
답이지요. 이렇게 써 있어도 답이고 뭐 어떤 책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3분의 16이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지. 이거는 세제곱근 루트 10. 뭐 어떻게 써 있던지 간에 여러분들 답은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됐습니까? 이제 드디어 활용. 자, 이 상용 로그의 활용 파트는 참고로 수능 시험에서는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10년도 넘게 나오지 않았고 여러분들 수능 세대도 현재 교육과정의 마지막인데 아마 안 나올 거야. 수능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학교 시험에는 얼마든지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를 조금 잘 해야 로그 함수의 활용이나 수열에서도 그대로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자, 활용은 별거 없고 실생활에 관련된 관계식이 주어질 거예요. 여기서 절대 중요한 건 딱 요거밖에 없어. 관계식은 주어집니다. 그 관계식이 뭐 지진 계수가 될 수도 있고 별의 밝기가 될 수도 있고 공기 저항 계수가 될 수도 있고 뭐 풍력 계수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은 관계식은 주어져요. 지금은 물리 시간이나 화학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관계식을 작성하고 뭐 힘의 장력 방정식이나 이런 걸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건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딱 이거밖에 없어. 변수랑 상수를 구분하여 대입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만 막 써 있다라고 해서 다 변수는 아니죠. 파이 같은 애들은 문자로 써 있지만 3.141592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그냥 무리수지. 변함없는 숫자입니다. 변함없는 숫자인데 이 문제에 주어지는 관계식마다 뭐 시간에 관한 함수가 주어질 수도 있고 마찰력에 관한 함수가 주어질 수도 있고 뭐 경제학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주어지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식이 주어진다라는 표현은 실제 이제 여기서 많은 문제를 볼 텐데 그 많은 문제에 나오는 관계식은 실제 있는 식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대학교를 가시든 학사나 석사에서 보면 뭐 세부 전공을 선택한다면 실제 있는 식인데 우리는 이 식은 그러니까 이해하지는 않을 거야. 절대 여러분들도 과제하실 때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관계식은 주어진 거고 나는 계산만 하면 돼. 대입하고. 그러니까 문제 이 관계식이나 문자가 많더라도 오히려 쉽다라고 생각하시고 푸셔야 돼요. 쉽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딱 한 가지는 관계식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반감기. 반감기에 관한 관계식은 외우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반감기 배웠습니까? 과학 시간에? 안 배웠니? 도대체 반감기는 언제 배우죠 그럼? 지구과학 1학년 때 안 배우니? 통합과학에서? 지구과학 때 뭐 배우죠? 그럼 별 배웁니까? 1학년 때? 잠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거 안 배워? 배우지? 배우잖아. 배울 거야. 갑자기 궁금하네. 신생대 표준화석은 뭐가 있니? 응? 시상화석은? 공부 안 했나 보네. 큰일이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 중에 지질학자가 될 분들은 없겠지만 뭐 정단층, 역단층 이런 건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아요? 정역 뭐 이렇게 배우지 않나?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반감기라는 말은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에 영원한 건 없어요. 어떤 물체의 질량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그냥 보통 그냥 심플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줄어드는 게 순방향 아닐까? 줄어드는 게 뭐 원자든 분자든 뭐 변형이 돼서 아무튼 어떤 특정한 원소는 원래 초기 질량의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정확합니다. 그건 그냥 받아들입시다.
뭐 제가 디자인한 거 아니니까 뭐 신이 있다면 그 양반이 그렇게 디자인했겠지. 어떤 물체의 질량이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그럼 안 배웠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 배울 거야.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탄소연대 측정법이라고 해서 뭐 14C나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원소는 본인 질량, 처음 질량의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주 정확하고 일정합니다. 정확하고 일정해요. 근데 반감기에 관한 문제에서는 이 식 정도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외워. 자, 여기서 N0. 보통 여기 활용해서 제로라고 표현하는 건 초기량을 보통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초기량. 그러면 제가 지금 대략 설명드린 반감기라는 게 물체의 질량이 현재 질량의 정확히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반감기라고 했으니까 얘는 초기 질량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T시간 후의 질량이다. 그리고 문제에서 라지 T, 얘는 반감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안 배웠다라고 하시니까 그냥 이 정도는 인정하고 받아들입시다. 물체마다 반감기는 다른 거야.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 달라요. 뭐 굉장히 불안정한 물체는 뭐 금방금방 질량이 휙휙 절반이 되겠고 약간 안정적인 건 뭐 오래 걸리겠지. 아무튼 반감기는 그러면 이 관계식에서 상수로 봐야 될까 변수로 봐야 될까? 제가 분명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확하고 일정하다고. 얘는 내가 모를 뿐이지 상수지. 문제에는 주어질 거예요. 이건 상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식에서 그리고 물리 시간에도 그렇지만 스몰 t는 보통 뭐 나타내니? 타임의 앞글자에서 시간이죠. 반감기가 라지 t일 때 t 시간 후의 질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t 시간 후의 질량. 그럼 얘는 결국 얘만 변수네. 자, 제가 그냥 가정을 해볼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수업하는 이 분필에 반감기가 10년이라고 해봅시다. 편의상. 그 다음에 처음 질량은 몇으로 할까? 20g이라고 할게요. 그럼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을 해봐. 10년이 지났어. 제 분필은 질량이 얼마 나와야 돼? 10g. 정확히 절반이 되는 거니까. 다시 10년이 지났어. 정확히 얼마 나와야 될까? 5g. 다시 10년이 지났어. 몇 그램? 2.5g. 이런 식으로 질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일단 1차 함수꼴은 아니에요. 정확히 10년씩 변했는데 20에서 10, 10에서 5니까 절반씩 됐으니까 2분의 1이 계속 곱해지는 형태 아니야? 제가 맞는지 확인만 해볼게 그럼. 이 관계식이. 나는 이 관계식을 증명하지는 않을 거야. 그냥 여러분들 이 정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외우시고 초기 질량 20입니다. 근데 반감기를 한 번 지났다. 반감기가 지금 10년이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면 10된 거 맞죠? 자, 초기 질량이 20인데 반감기는 여전히 10년이고 20년 지났다 라고 하면 20에 4분의 1 곱하면 5 나오는 거 맞지? 이 식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외워. 저 정도 외우시고. 자, 그럼 뭐 여기는 심플하게 2의 거듭제곱이 나올 텐데 저를 보고 대답만 해봐. 어떤 물체가 처음 질량의 16분의 1이 됐대. 반감기를 몇 번 지났을까요? 4번 지났겠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곱해야 되니까. 맞죠? 초기 질량의 16분의 1이 됐다라고 하면 반감기 4번 지났다. 근데 그 물체의 반감기가 10,000년이다 라고 하면 뭐 40,000년이 지난 거겠지 그럼? 그럼 뭐 지질에 연대든 뭐든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일단 그렇대. 그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기를 그냥 냅다 문제를 풀라고 할 수는 없으니 자, 반감기 관계식 정도 하나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리합계. 이것도
사실 원리합계를 중요하게 다루는 건 수열에서 등비수열 단원입니다. 근데 얘는 웃긴 게 앞에서 문제가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책에는 31페이지인데 제가 잠깐만 개념을 말씀드릴게. 여기서 원리합계는 여기서 말하는 원리는 뭐 개념 원리 할 때 그런 원리가 아니고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원금과 이자. 한 글자씩 따서. 원금과 이자. 오케이? 심플하게 원금 플러스 이자예요. 자, 졸리시겠지만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직접 요즘에는 은행 가서 막 저금하고 이런 시절은 아니죠. 다 뭐 온라인으로 뱅킹하고 할 텐데 최소한의 이자율이라는 개념은 다 아실 거야. 그죠? 이자율이라는 개념은 알 거예요. 근데 이자율을 이용해서 이제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살펴볼 텐데 이자를 매기는 방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리법이 있고 자, 두 번째는 복리법이 있어요. 오케이? 단리법과 복리법.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뭐 경제학 시간은 아니니까 수학에 필요한 정도만 봅시다. 어떤 그냥 심플하게 할게. 퍼스트 은행이 있는데 연이율이 10%래. 연이율이 10%면 맡길만 하죠. 무조건 맡겨야 되는 거고 빚을 내더라도 첫 해에 제가 10,000원을 넣었다. 단위를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1년 지났어. 그럼 제 통장에는 10,000원만 있겠니? 연이율이 10%라고 했으니까 10,000원은 원금이고요. 10,000원에 10%면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하겠어? 이렇게 있겠지. 그죠? 내 통장에 계좌가 그대로 10,000원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범죄자라서 스위스은행에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자가 붙겠죠. 이게 원리합계지. 당연히 10,000원에 10%니까 1,000원이 붙어야 돼. 그럼 제 통장에는 11,000원이 있겠지. 맞습니까? 1년 뒤에. 자, 그럼 또 1년 뒤에를 보면 지금 저는 첫 번째 단리법을 말씀드리는 거야. 단리법은 맨 처음 제가 은행에 집어넣은 이 금액에 대해서만 계속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럼 1년 뒤에도 이자는 얼마가 붙을까? 또 1,000원이 붙겠지. 자, 그럼 저 두 번만 나열해봤는데 또 1년이 지나면 내 통장에 잔고에 얼마 있어야 돼? 13,000원. 그 다음에는 14,000원 이렇게 있겠지. 이게 단리법인데 대부분의 은행에서 단리법은 쓰지는 않고 근데 나는 왜 설명을 하냐? 문제에 복리법이라고 나오면 그 대칭이 되는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저는 설명을 드린 거고 복리법은 뭐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1년이 지나면 복리법이 좋은 건 새로운 원금은 10,000원이 아니라 11,000원으로 간주하고 다시 이놈의 10%가 이윤으로 붙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내 통장에 1년 뒤에 11,000원이 있었고 다시 11,000원에 10%가 붙어야 되니까 1,100원이 붙어야겠죠? 2년 차부터 금액이 달라지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 내 통장에 있는 11,000원에 대해서 다시 그 10%가 붙는다는 얘기지. 그럼 당신들이 상식이 있다면 적금을 하려면 단리법을 하겠니? 복리법을 하겠니? 복리법을 해야겠죠. 복리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 양반들이 갑자기 눈빛들이 복리법을 해야 되고 이제 우리는 얘를 기호로 표현할 거예요. 기호로 표현할 건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있을 거냐? 첫 번째 원금이 얼마느냐가 중요합니다. 스몰 a, 이자, r, 그 다음에 몇 번 납입했냐, 몇 년 후이냐. 나는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원리합계를 표현할 거야.
원리합계. 근데 원리합계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매달 용돈을 10% 올려준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러분들 현재 용돈이 A1이면 다음에는 그냥 A에다 얼마 곱하겠니? 1.1 곱하지 않겠어요? 10% 증가해서 준다며.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10%를 올려주면 또 얼마를 곱할까? 1.1 곱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계산하겠지.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할 뿐이야. 잘 봐. 그리고 주의할 점도 말씀드릴게. 여기서 이자율을 R이라고 했는데 R은 백분율이 아닙니다. 소수예요. 소수. 소수. 소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자율이 20%면 0.2, 30%면 0.3, 전체의 30%면 0.3 이렇게 소수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제가 처음에 A1을 납입을 했어요.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나면 이게 원금이고 원금에 대한 이자는 그냥 AR이겠지? 왜? 10%면 소수로 따지면 0.1이잖아? 그냥 원금에 0.1 곱한 게 이자잖아. 이게 원금과 이자의 합계죠. 맞습니까? 그럼 이쁘게 쓸게. A를 묶어내고 싶네. 자, 또 1년이 지났어. 또 1년이 지나면 내 통장에는 얘가 새로운 원금이고 이놈에 다시 R만큼 비율로 이자가 붙어야 되니까 이게 붙은 이자죠. 이게 새로운 원금, 이게 새로운 이자. 그럼 얘도 또 이쁘게 써볼게. A1 플러스 R로 묶어내면 얘는 다 묶여 들어갔고 얘는 R 남았으니까 뭐라고 쓰는 게 제일 이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잔다. 자, 다시. 매달 20%씩 용돈을 인상해 준다라고 하면 현재 용돈이 A면 한 달 뒤는 A에다 얼마 곱하겠어? 1.2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1.2가 1 더하기 0.2 아닙니까? 이게 이율이죠. 그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한 달이 더 지나면 또 1.2 곱하겠지. 20% 올라갔으니까. 한 달이 더 지나면 또 1.2 곱하겠지. 이렇게 될 거예요. 결론. 자, 피곤하니까 결론은 N년 후의 원리합계는 이거 끝. 원금, 이자율, N년 지났을 때 이렇게 구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어? 맞습니까? 자, 그럼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뭐 이렇게 되겠고, 근데 3%씩 뭐 증가할 수도 있지만 감소할 수도 있지 않아요? 용돈을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용돈을 깎겠다라고 하면 심플합니다. R%씩 계속 줄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맞는 식을 선택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너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만 쉬었다가 그대로 할게요.